STORY 세상에는 때로 우리의 상식과 이해를 뛰어넘는 비극이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한 가족을 둘러싼 뿌리 깊은 집착이 어떻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참극으로 이어졌는지 그 고통스러운 기록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우리 사회에 깊은 울림을 주기를 바라며 이 비극을 잊지 않기 위한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공유가 더 안전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부디 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야기의 무대는 미국 오하이오주 남부의 파이크 카운티입니다. 인구 약 27,000명, 대부분이 산지로 둘러싸여 있는 이곳은 전형적인 미국의 농촌 지역으로 마치 한국의 오래된 집성촌을 떠올리게 합니다. 주민 대다수는 대대로 농장이나 목재업에 종사하며 살아가고 교통이 불편한 탓에 외부인의 발길은 아주 드뭅니다. 이런 폐쇄적인 환경 속에서 주민들은 자연스레 가족 단위로 강하게 뭉쳐 살아가게 됩니다. 이웃의 모든 일이 내 일처럼 여겨지고 유대감이 강한 만큼 어린 나이에 결혼하는 일도 흔합니다. 강력 범죄율은 낮지만 역설적으로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외부로 드러나기보다 그들만의 규칙과 전통 아래 조용히 묻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보다 가족의 명예와 규율이 우선시되는 곳, 바로 파이크 카운티입니다. 이곳에 로덴이라는 이름의 한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장인 크리스토퍼 로덴은 40살에 자상하고 헌신적인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18살, 이른 나이에 3살 어린 데이나와 결혼했습니다. 당시 데이나의 나이는 불과 15살이었지만 조언이 흔한 이 마을에서 이상한 일은 아니었죠. 부부는 결혼 후 큰아들 프랭키, 둘째 딸 한나, 그리고 막내 아들 크리스를 차례로 낳으며 단란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가장 크리스토퍼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농장을 운영하며 틈틈이 건축일로 돈을 벌었고 아내 데이나 역시 요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쉼없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2007년 결혼 13년 만에 두 사람은 파경을 맞게 됩니다. 특이한 점은 이혼 후에도 이들은 헤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크리스토퍼와 데이나 그리고 세 아이들은 모두로 된 가문의 넓은 농장 부지 안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이혼 후 농장 안에 이동식 트레일러 주택을 하나 더 지어 한 채에는 아버지 크리스토퍼와 큰아들 프랭키가 그리고 약 5km 떨어진 다른 한 채에는 어머니 데이나와 두 아이들이 사는 기묘한 동거를 이어갔습니다. 이는 이 지역의 강한 친족 중심 문화를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16년 아이들은 훌쩍 자랐고 가족의 형태도 조금 더 복잡해졌습니다. 20살이 된 큰아들 프랭키는 19살 약혼녀와 함께 아버지의 트레일러 옆에 새로운 트레일러를 마련해 분가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3살과 6달 된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한편 둘째 딸 한나는 더욱 어린 나이인 15살의 동네 친구였던 제이크 와그너와의 사이에서 딸 소피아를 낳았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하지 않은 채 헤어졌고 이후 한나는 다른 남성과의 관계에서 두 아이를 더 낳았습니다. 당시 19이었던 한나는 갓 태어난 아기를 포함해 세 아이들과 함께 어머니 데이나, 남동생 크리스와 같은 트레일러에서 살며 엄마의 도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로덴 농장에는 총 3채의 트레일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 크리스토퍼가 혼자, 바로 옆에는 큰아들 프랭키의 4 식구가,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는 어머니 데이나와 딸 한나, 아들 크리스, 그리고 한나의 세 아이들, 즉 외손주들이 함께 모여 살았습니다. 이 넓은 농장지대는 사실상 로덴 가문의 집성촌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평화롭지만 어딘가 복잡한 가족 공동체에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비극이 닥친 것은 2016년 4월 22일 금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사건 전날 밤 데이나는 여동생 바비에게 지친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오늘 야간 근무라 새벽에나 퇴근할 것 같아. 너무 피곤해서 집에 가자마자 쓰러질 것 같은데 내일 아침에 와서 아이들 좀 봐줄 수 있겠니? 온 김에 가축들 먹이도 좀 챙겨주고 바비는 언니의 부탁을 흔쾌히 수락했고 일이 많을 것 같아 오빠 제임스에게도 함께 가자고 부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49분 바비와 제임스 남매는 로덴 농장에 도착했습니다. 가장 먼저 들른 곳은 형부였던 크리스토퍼의 트레일러였습니다. 평소처럼 문을 두드렸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늘 이 시간이면 농장 일을 시작했을 크리스토퍼가 잠들어 있다는 것은 낯선 일이었습니다. 문고리를 돌려보니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선 순간 남매의 코를 찌른 것은 비릿한 냄새였습니다. 사냥을 즐겼던 오빠 제임스는 단번에 그것이 피냄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급히 안방문을 연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피범벅이 된 채 쓰러져 있는 두 구의 시신이었습니다. 크리스토퍼, 그리고 그의 집에 자주 놀러왔던 사촌 게리였습니다. 둘 다 총에 맞아 사망한 상태였고 특히 크리스토퍼는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끔찍한 광경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지만 남매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무사한 걸까? 그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비명을 지르며 옆집 프랭키의 트레일러로 달려갔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프랭키와 그의 약혼녀 역시 침대 위에서 총에 맞아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품에 안겨 잠들어 있던 두 어린아이들은 무사했습니다. 남매는 이제 미친 듯이 데이나의 트레일러로 뛰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마주한 참혹한 현장 앞에서 그들은 결국 무너져 내리며 오열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데이나와 그녀의 두 자녀, 한나와 크리스, 총 3구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모두 잠든 사이 머리에 총을 맞고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이 아수라장 속에서 기적 같은 생명이 발견되었습니다. 태어난 지 불과 나흘 된 한나의 막내딸이 차갑게 식어버린 어머니의 시신 옆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의 몸에는 피가 튀어 있었지만 다행히 다친 곳은 없었습니다. 한나의 다른 두 아이들은 그날 밤 친척집에 놀러가 있어 화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한 농장, 3채의 트레일러에서 총 7명의 시신, 손주뻘의 어린아이들을 제외한 로덴 가문의 어른 대부분이 하룻밤 사이에 몰살당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파이크 카운티뿐만 아니라 오하이오주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처럼 많은 일가족이 하룻밤 새에 살해당하는 사건은 유례가 없었습니다. 지역 보안관은 물론 오하이오 수사국과 FBI까지 동원되어 300명이 넘는 수사 인력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사가 한창 진행되던 그날 오후 1시 30분 또 다른 비극의 무전이 울려 퍼졌습니다. 살인사건 발생. 자택에서 40대 남성 케네스로 된 총격으로 사망. 케네스는 크리스토퍼의 친형이었습니다. 농장에서 약 15분 떨어진 캠핑카에서 홀로 살던 그 역시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이는 총격에 희생된 채 발견되었습니다. 8번째 희생자였습니다. 마을은 그야말로 공포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경찰은 주민들에게 외출 자제령을 내렸고 사건 현장으로 이어지는 모든 도로는 봉쇄되었습니다. 거리는 유령 도시처럼 변해버렸고 오직 사이렌을 울리는 경찰차만이 간간히 오갈 뿐이었습니다. 부검 결과 모든 피해자는 잠든 사이 기습을 당해 저항조차 하지 못하고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세 종류의 다른 총기에서 나온 탄환들은 범인이 최소 2명 이상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는 한두 발의 총상으로 사망했지만 유독 세 사람에게는 범인의 잔혹한 분노가 집중되었습니다. 가장 크리스토퍼는 얼굴과 몸에 9발, 그리고 어머니 데이나와 딸 한나는 얼굴에만 5발의 총상을 입었습니다. 이는 마치 처형과도 같은 방식으로 범인들이 이 세 사람에게 깊은 원한을 품고 있었음을 암시했습니다. 경찰의 초기 수사는 뜻밖의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바로 멕시코 마약 카르텔 연루설이었습니다. 파이크 카운티에 고립된 농장들 중 일부가 몰래 마리화나를 재배하는 곳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실제로로 된 가족의 농장에서도 약 200그루의 마리화나 나무가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처형과도 같은 살해 방식 또한 카르텔의 소행과 유사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설에는 결정적인 허점이 있었습니다. 데이나의 트레일러 앞에는 낯선 사람에게 극도로 포악하게 반응하도록 훈련된 핏불테리어 2마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일 개들은 짖지도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집 주변의 보안 카메라 전선은 모두 끊어져 있었습니다. 이는 범인이 사전에 현장 지리에 매우 밝았다는 뜻입니다. 외부인인 카르텔 조직원이 아니라 이 가족과 잘 아는 면식범의 소행일 가능성. 수사의 방향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로덴 가족의 주변 관계를 샅샅이 파헤쳤고 이웃과 친척들로부터 공통적으로 한 가족의 이름이 언급되었습니다. 바로 와그너 가문이었습니다. 두 가족은 한때 누구보다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한나의 첫 아이 소피아의 아버지가 바로 와그너 가문의 둘째 아들 제이크 와그너였기 때문입니다. 제이크의 아버지 빌리는 로덴 가의 형제들과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절친이었고 제이크의 어머니 안젤라는 한나를 친딸처럼 예뻐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관계는 6년 전 당시 17살이던 제이크와 13살이던 한나가 교제를 시작하면서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나의 아버지 크리스토퍼는 딸의 나이가 너무 어리다며 제이크를 경계했습니다. 결국 한나가 15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제이크의 아이를 임신했고 결혼을 준비하며 와그너 가문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한나가 상상했던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와그너 가족은 외부인은 위험하다. 피는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하는 그들만의 철칙 아래 살아가는 극도로 폐쇄적이고 통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나의 말투와 복장을 바꾸려 했고 은행 계좌와 신분증을 요구했으며 핸드폰에 도청 어플을 깔아 그녀의 모든 것을 감시했습니다. 딸 소피아가 태어나자 와그너 가족의 집착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들은 법적으로 소피아의 양육권을 완전히 소유하기 위해 결혼을 압박했습니다. 남자친구 제이크마저 너의 삶과 아이는 무조건 와그너 집안 안에서만 가능하다며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고 심지어 죽여서 시신을 버리겠다는 협박까지 했습니다. 결국 2015년 한나는 아이를 데리고 끔찍했던 와그너의 집을 몰래 탈출해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로덴 가족은 딸과 손녀를 보호하기 위해 와그너 가문의 접근을 강력하게 막았고 이로 인해 두 집안의 갈등은 극으로 치달았습니다. 기나긴 협상 끝에 격주로 소피아를 돌보기로 합의했지만 얼마 후 한나가 다른 남성과 교제하고 새로운 아이를 임신하자 와그너 가족의 분노는 폭발했습니다. 특히 제이크의 어머니 안젤라는 전연을 도끼로 패서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공공연히 내뱉으며 한나를 향한 증오를 드러냈습니다. 경찰이 와그너 가족을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이미 재산을 정리하고 알래스카로 이주한 뒤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기고 간 흔적은 범행을 증명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사건 발생 2년 반 만에
경찰은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와그너 일가족 6명을 체포했습니다. 주범은 아버지 빌리, 어머니 안젤라, 그리고 두 아들 조지와 제이크였습니다. 결국 사형을 피하기 위해 그들은 모든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그들의 살인 동기는 소름 끼치도록 단순하고 뒤틀려 있었습니다. 바로 양육권 때문이었습니다. 와그너의 핏줄인 소피아를 천박하고 문란한 한나 밑에서 키울 수 없다는 생각, 그리고 한나를 제거하면 자연스럽게 소피아를 데려올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이 끔찍한 계획을 주도한 것은 어머니 안젤라였습니다. 그녀를 중심으로 온 가족은 무려 2년에 걸쳐 살인을 계획했습니다. 로덴 농장을 감시하고 통화를 도청했으며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간격을 두고 총기와 소음기, 방탄조끼까지 구매했습니다. 범행 당일 신을 신발을 월마트에서 구매한 것은 안젤라였습니다. 애초의 목표는 한나 한 사람이었지만 계획은 점점 더 잔혹해졌습니다. 목격자가 될 수 있는 모든 어른을 제거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들은 로덴 가족을 몰살하고 심지어 그날 우연히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사촌 게리와 멀리 떨어져 살던 형 케네스까지 찾아가 살해했습니다. 정의의 심판은 내려졌습니다. 두 아들 조지와 제이크는 각각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8번과 추가 징역 100년 이상을 선고받았습니다. 살인계획의 설계자였던 어머니 안젤라는 징역 30년, 아버지 빌리 역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예상됩니다. 한 가족의 뒤틀린 집착은 오하이오주 역사상 가장 끔찍한 비극을 낳았습니다. 범인들은 영원히 감옥에서 죗값을 치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참극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이제는 부모를 모두 잃은 5명의 아이들만이 남았습니다. 그 아이들의 몸과 마음에 새겨진 깊은 상처와 앞으로 그들이 짊어지고 가야 할 삶의 무게는 과연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이 질문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무거운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STORY 세상에는 때로 우리의 상식과 이해를 뛰어넘는 비극이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한 가족을 둘러싼 뿌리 깊은 집착이 어떻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참극으로 이어졌는지 그 고통스러운 기록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우리 사회에 깊은 울림을 주기를 바라며 이 비극을 잊지 않기 위한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공유가 더 안전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부디 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야기의 무대는 미국 오하이오주 남부의 파이크 카운티입니다. 인구 약 27,000명, 대부분이 산지로 둘러싸여 있는 이곳은 전형적인 미국의 농촌 지역으로 마치 한국의 오래된 집성촌을 떠올리게 합니다. 주민 대다수는 대대로 농장이나 목재업에 종사하며 살아가고 교통이 불편한 탓에 외부인의 발길은 아주 드뭅니다. 이런 폐쇄적인 환경 속에서 주민들은 자연스레 가족 단위로 강하게 뭉쳐 살아가게 됩니다. 이웃의 모든 일이 내 일처럼 여겨지고 유대감이 강한 만큼 어린 나이에 결혼하는 일도 흔합니다. 강력 범죄율은 낮지만 역설적으로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외부로 드러나기보다 그들만의 규칙과 전통 아래 조용히 묻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보다 가족의 명예와 규율이 우선시되는 곳, 바로 파이크 카운티입니다. 이곳에 로덴이라는 이름의 한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장인 크리스토퍼 로덴은 40살에 자상하고 헌신적인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18살, 이른 나이에 3살 어린 데이나와 결혼했습니다. 당시 데이나의 나이는 불과 15살이었지만 조언이 흔한 이 마을에서 이상한 일은 아니었죠. 부부는 결혼 후 큰아들 프랭키, 둘째 딸 한나, 그리고 막내 아들 크리스를 차례로 낳으며 단란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가장 크리스토퍼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농장을 운영하며 틈틈이 건축일로 돈을 벌었고 아내 데이나 역시 요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쉼없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2007년 결혼 13년 만에 두 사람은 파경을 맞게 됩니다. 특이한 점은 이혼 후에도 이들은 헤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크리스토퍼와 데이나 그리고 세 아이들은 모두로 된 가문의 넓은 농장 부지 안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이혼 후 농장 안에 이동식 트레일러 주택을 하나 더 지어 한 채에는 아버지 크리스토퍼와 큰아들 프랭키가 그리고 약 5km 떨어진 다른 한 채에는 어머니 데이나와 두 아이들이 사는 기묘한 동거를 이어갔습니다. 이는 이 지역의 강한 친족 중심 문화를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16년 아이들은 훌쩍 자랐고 가족의 형태도 조금 더 복잡해졌습니다. 20살이 된 큰아들 프랭키는 19살 약혼녀와 함께 아버지의 트레일러 옆에 새로운 트레일러를 마련해 분가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3살과 6달 된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한편 둘째 딸 한나는 더욱 어린 나이인 15살의 동네 친구였던 제이크 와그너와의 사이에서 딸 소피아를 낳았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하지 않은 채 헤어졌고 이후 한나는 다른 남성과의 관계에서 두 아이를 더 낳았습니다. 당시 19이었던 한나는 갓 태어난 아기를 포함해 세 아이들과 함께 어머니 데이나 남동생 크리스와 같은 트레일러에서 살며 엄마의 도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로덴 농장에는 총 3채의 트레일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 크리스토퍼가 혼자, 바로 옆에는 큰아들 프랭키의 4식구가,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는 어머니 데이나와 딸 한나, 아들 크리스, 그리고 한나의 세 아이들, 즉 외손주들이 함께 모여 살았습니다. 이 넓은 농장지대는 사실상 로덴 가문의 집성촌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평화롭지만 어딘가 복잡한 가족 공동체에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비극이 닥친 것은 2016년 4월 22일 금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사건 전날 밤 데이나는 여동생 바비에게 지친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오늘 야간 근무라 새벽에나 퇴근할 것 같아. 너무 피곤해서 집에 가자마자 쓰러질 것 같은데 내일 아침에 와서 아이들 좀 봐줄 수 있겠니? 온 김에 가축들 먹이도 좀 챙겨주고 바비는 언니의 부탁을 흔쾌히 수락했고 일이 많을 것 같아 오빠 제임스에게도 함께 가자고 부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49분 바비와 제임스 남매는 로덴 농장에 도착했습니다. 가장 먼저 들른 곳은 형부였던 크리스토퍼의 트레일러였습니다. 평소처럼 문을 두드렸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늘 이 시간이면 농장 일을 시작했을 크리스토퍼가 잠들어 있다는 것은 낯선 일이었습니다. 문고리를 돌려보니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선 순간 남매의 코를 찌른 것은 비릿한 냄새였습니다. 사냥을 즐겼던 오빠 제임스는 단번에 그것이 피냄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급히 안방문을 연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피범벅이 된 채 쓰러져 있는 두 구의 시신이었습니다. 크리스토퍼, 그리고 그의 집에 자주 놀러왔던 사촌 게리였습니다. 둘 다 총에 맞아 사망한 상태였고 특히 크리스토퍼는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끔찍한 광경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지만 남매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무사한 걸까? 그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비명을 지르며 옆집 프랭키의 트레일러로 달려갔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프랭키와 그의 약혼녀 역시 침대 위에서 총에 맞아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품에 안겨 잠들어 있던 두 어린아이들은 무사했습니다. 남매는 이제 미친 듯이
데이나의 트레일러로 뛰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마주한 참혹한 현장 앞에서 그들은 결국 무너져 내리며 오열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데이나와 그녀의 두 자녀, 한나와 크리스, 총 3구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모두 잠든 사이 머리에 총을 맞고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이 아수라장 속에서 기적 같은 생명이 발견되었습니다. 태어난 지 불과 나흘 된 한나의 막내딸이 차갑게 식어버린 어머니의 시신 옆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의 몸에는 피가 튀어 있었지만 다행히 다친 곳은 없었습니다. 한나의 다른 두 아이들은 그날 밤 친척집에 놀러가 있어 화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한 농장, 3채의 트레일러에서 총 7명의 시신, 손주뻘의 어린아이들을 제외한 로덴 가문의 어른 대부분이 하룻밤 사이에 몰살당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파이크 카운티뿐만 아니라 오하이오주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처럼 많은 일가족이 하룻밤 새에 살해당하는 사건은 유례가 없었습니다. 지역 보안관은 물론 오하이오 수사국과 FBI까지 동원되어 300명이 넘는 수사 인력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사가 한창 진행되던 그날 오후 1시 30분 또 다른 비극의 무전이 울려 퍼졌습니다. 살인사건 발생. 자택에서 40대 남성 케네스로 된 총격으로 사망. 케네스는 크리스토퍼의 친형이었습니다. 농장에서 약 15분 떨어진 캠핑카에서 홀로 살던 그 역시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이는 총격에 희생된 채 발견되었습니다. 8번째 희생자였습니다. 마을은 그야말로 공포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경찰은 주민들에게 외출 자제령을 내렸고 사건 현장으로 이어지는 모든 도로는 봉쇄되었습니다. 거리는 유령 도시처럼 변해버렸고 오직 사이렌을 울리는 경찰차만이 간간히 오갈 뿐이었습니다. 부검 결과 모든 피해자는 잠든 사이 기습을 당해 저항조차 하지 못하고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3종류의 다른 총기에서 나온 탄환들은 범인이 최소 2명 이상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는 한두 발의 총상으로 사망했지만 유독 3사람에게는 범인의 잔혹한 분노가 집중되었습니다. 가장 크리스토퍼는 얼굴과 몸에 9발, 그리고 어머니 데이나와 딸 한나는 얼굴에만 5발의 총상을 입었습니다. 이는 마치 처형과도 같은 방식으로 범인들이 이 3사람에게 깊은 원한을 품고 있었음을 암시했습니다. 경찰의 초기 수사는 뜻밖의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바로 멕시코 마약 카르텔 연루설이었습니다. 파이크 카운티에 고립된 농장들 중 일부가 몰래 마리화나를 재배하는 곳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실제로로 된 가족의 농장에서도 약 200그루의 마리화나 나무가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처형과도 같은 살해 방식 또한 카르텔의 소행과 유사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설에는 결정적인 허점이 있었습니다. 데이나의 트레일러 앞에는 낯선 사람에게 극도로 포악하게 반응하도록 훈련된 핏불테리어 2마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일 개들은 짖지도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집 주변의 보안 카메라 전선은 모두 끊어져 있었습니다. 이는 범인이 사전에 현장 지리에 매우 밝았다는 뜻입니다. 외부인인 카르텔 조직원이 아니라 이 가족과 잘 아는 면식범의 소행일 가능성. 수사의 방향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로덴 가족의 주변 관계를 샅샅이 파헤쳤고 이웃과 친척들로부터 공통적으로 한 가족의 이름이 언급되었습니다. 바로 와그너 가문이었습니다. 두 가족은 한때 누구보다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한나의 첫 아이 소피아의 아버지가 바로 와그너 가문의 둘째 아들 제이크 와그너였기 때문입니다. 제이크의 아버지 빌리는 로덴 가의 형제들과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절친이었고
제이크의 어머니 안젤라는 한나를 친딸처럼 예뻐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관계는 6년 전, 당시 17살이던 제이크와 13살이던 한나가 교제를 시작하면서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나의 아버지 크리스토퍼는 딸의 나이가 너무 어리다며 제이크를 경계했습니다. 결국 한나가 15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제이크의 아이를 임신했고 결혼을 준비하며 와그너 가문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한나가 상상했던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와그너 가족은 외부인은 위험하다. 피는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하는 그들만의 철칙 아래 살아가는 극도로 폐쇄적이고 통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나의 말투와 복장을 바꾸려 했고 은행 계좌와 신분증을 요구했으며 핸드폰에 도청 어플을 깔아 그녀의 모든 것을 감시했습니다. 딸 소피아가 태어나자 와그너 가족의 집착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들은 법적으로 소피아의 양육권을 완전히 소유하기 위해 결혼을 압박했습니다. 남자친구 제이크마저 너의 삶과 아이는 무조건 와그너 집안 안에서만 가능하다며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고 심지어 죽여서 시신을 버리겠다는 협박까지 했습니다. 결국 2015년 한나는 아이를 데리고 끔찍했던 와그너의 집을 몰래 탈출해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로덴 가족은 딸과 손녀를 보호하기 위해 와그너 가문의 접근을 강력하게 막았고 이로 인해 두 집안의 갈등은 극으로 치달았습니다. 기나긴 협상 끝에 격주로 소피아를 돌보기로 합의했지만 얼마 후 한나가 다른 남성과 교제하고 새로운 아이를 임신하자 와그너 가족의 분노는 폭발했습니다. 특히 제이크의 어머니 안젤라는 전연을 도끼로 패서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공공연히 내뱉으며 한나를 향한 증오를 드러냈습니다. 경찰이 와그너 가족을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이미 재산을 정리하고 알래스카로 이주한 뒤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기고 간 흔적은 범행을 증명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사건 발생 2년 반 만에 경찰은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와그너 일가족 6명을 체포했습니다. 주범은 아버지 빌리, 어머니 안젤라, 그리고 두 아들 조지와 제이크였습니다. 결국 사형을 피하기 위해 그들은 모든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그들의 살인 동기는 소름 끼치도록 단순하고 뒤틀려 있었습니다. 바로 양육권 때문이었습니다. 와그너의 핏줄인 소피아를 천박하고 문란한 한나 밑에서 키울 수 없다는 생각, 그리고 한나를 제거하면 자연스럽게 소피아를 데려올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이 끔찍한 계획을 주도한 것은 어머니 안젤라였습니다. 그녀를 중심으로 온 가족은 무려 2년에 걸쳐 살인을 계획했습니다. 로덴 농장을 감시하고 통화를 도청했으며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간격을 두고 총기와 소음기, 방탄조끼까지 구매했습니다. 범행 당일 신을 신발을 월마트에서 구매한 것은 안젤라였습니다. 애초의 목표는 한나 한 사람이었지만 계획은 점점 더 잔혹해졌습니다. 목격자가 될 수 있는 모든 어른을 제거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들은 로덴 가족을 몰살하고 심지어 그날 우연히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사촌 게리와 멀리 떨어져 살던 형 케네스까지 찾아가 살해했습니다. 정의의 심판은 내려졌습니다. 두 아들 조지와 제이크는 각각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8번과 추가 징역 100년 이상을 선고받았습니다. 살인 계획의 설계자였던 어머니 안젤라는 징역 30년, 아버지 빌리 역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예상됩니다. 한 가족의 뒤틀린 집착은 오하이오주 역사상 가장 끔찍한 비극을 낳았습니다. 범인들은 영원히 감옥에서 죗값을 치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참극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이제는 부모를 모두 잃은 5명의 아이들만이 남았습니다. 그 아이들의 몸과 마음에 새겨진 깊은 상처와 앞으로 그들이 짊어지고 가야 할 삶의 무게는
과연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이 질문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무거운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STORY 세상에는 때로 우리의 상식과 이해를 뛰어넘는 비극이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한 가족을 둘러싼 뿌리 깊은 집착이 어떻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참극으로 이어졌는지 그 고통스러운 기록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우리 사회에 깊은 울림을 주기를 바라며 이 비극을 잊지 않기 위한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공유가 더 안전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부디 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야기의 무대는 미국 오하이오주 남부의 파이크 카운티입니다. 인구 약 27,000명, 대부분이 산지로 둘러싸여 있는 이곳은 전형적인 미국의 농촌 지역으로 마치 한국의 오래된 집성촌을 떠올리게 합니다. 주민 대다수는 대대로 농장이나 목재업에 종사하며 살아가고 교통이 불편한 탓에 외부인의 발길은 아주 드뭅니다. 이런 폐쇄적인 환경 속에서 주민들은 자연스레 가족 단위로 강하게 뭉쳐 살아가게 됩니다. 이웃의 모든 일이 내 일처럼 여겨지고 유대감이 강한 만큼 어린 나이에 결혼하는 일도 흔합니다. 강력 범죄율은 낮지만 역설적으로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외부로 드러나기보다 그들만의 규칙과 전통 아래 조용히 묻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보다 가족의 명예와 규율이 우선시되는 곳, 바로 파이크 카운티입니다. 이곳에 로덴이라는 이름의 한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장인 크리스토퍼 로덴은 40살에 자상하고 헌신적인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18살, 이른 나이에 3살 어린 데이나와 결혼했습니다. 당시 데이나의 나이는 불과 15살이었지만 조언이 흔한 이 마을에서 이상한 일은 아니었죠. 부부는 결혼 후 큰아들 프랭키, 둘째 딸 한나, 그리고 막내 아들 크리스를 차례로 낳으며 단란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가장 크리스토퍼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농장을 운영하며 틈틈이 건축일로 돈을 벌었고 아내 데이나 역시 요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쉼없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2007년 결혼 13년 만에 두 사람은 파경을 맞게 됩니다. 특이한 점은 이혼 후에도 이들은 헤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크리스토퍼와 데이나 그리고 세 아이들은 모두로 된 가문의 넓은 농장 부지 안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이혼 후 농장 안에 이동식 트레일러 주택을 하나 더 지어 한 채에는 아버지 크리스토퍼와 큰아들 프랭키가 그리고 약 5km 떨어진 다른 한 채에는 어머니 데이나와 두 아이들이 사는 기묘한 동거를 이어갔습니다. 이는 이 지역의 강한 친족 중심 문화를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16년 아이들은 훌쩍 자랐고 가족의 형태도 조금 더 복잡해졌습니다. 20살이 된 큰아들 프랭키는 19살 약혼녀와 함께 아버지의 트레일러 옆에 새로운 트레일러를 마련해 분가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3살과 6달 된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한편 둘째 딸 한나는 더욱 어린 나이인 15살의 동네 친구였던 제이크 와그너와의 사이에서 딸 소피아를 낳았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하지 않은 채 헤어졌고 이후 한나는 다른 남성과의 관계에서 두 아이를 더 낳았습니다. 당시 19이었던 한나는 갓 태어난 아기를 포함해 세 아이들과 함께 어머니 데이나 남동생 크리스와 같은 트레일러에서 살며 엄마의 도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로덴 농장에는 총 3채의 트레일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 크리스토퍼가 혼자, 바로 옆에는 큰아들 프랭키의 4식구가,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는 어머니 데이나와 딸 한나, 아들 크리스, 그리고 한나의 세 아이들, 즉 외손주들이 함께 모여 살았습니다. 이 넓은 농장지대는 사실상 로덴 가문의 집성촌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평화롭지만 어딘가 복잡한 가족 공동체에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비극이 닥친 것은 2016년 4월 22일 금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사건 전날 밤 데이나는 여동생 바비에게 지친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오늘 야간 근무라 새벽에나 퇴근할 것 같아. 너무 피곤해서 집에 가자마자 쓰러질 것 같은데 내일 아침에 와서 아이들 좀 봐줄 수 있겠니? 온 김에 가축들 먹이도 좀 챙겨주고 바비는 언니의 부탁을 흔쾌히 수락했고 일이 많을 것 같아 오빠 제임스에게도 함께 가자고 부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49분 바비와 제임스 남매는 로덴 농장에 도착했습니다. 가장 먼저 들른 곳은 형부였던 크리스토퍼의 트레일러였습니다. 평소처럼 문을 두드렸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늘 이 시간이면 농장 일을 시작했을 크리스토퍼가 잠들어 있다는 것은 낯선 일이었습니다. 문고리를 돌려보니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선 순간 남매의 코를 찌른 것은 비릿한 냄새였습니다. 사냥을 즐겼던 오빠 제임스는 단번에 그것이 피냄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급히 안방문을 연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피범벅이 된 채 쓰러져 있는 두 구의 시신이었습니다. 크리스토퍼, 그리고 그의 집에 자주 놀러왔던 사촌 게리였습니다. 둘 다 총에 맞아 사망한 상태였고 특히 크리스토퍼는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끔찍한 광경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지만 남매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무사한 걸까? 그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비명을 지르며 옆집 프랭키의 트레일러로 달려갔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프랭키와 그의 약혼녀 역시 침대 위에서 총에 맞아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품에 안겨 잠들어 있던 두 어린아이들은 무사했습니다. 남매는 이제 미친 듯이 데이나의 트레일러로 뛰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마주한 참혹한 현장 앞에서 그들은 결국 무너져 내리며 오열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데이나와 그녀의 두 자녀, 한나와 크리스, 총 3구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모두 잠든 사이 머리에 총을 맞고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이 아수라장 속에서 기적 같은 생명이 발견되었습니다. 태어난 지 불과 나흘 된 한나의 막내딸이 차갑게 식어버린 어머니의 시신 옆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의 몸에는 피가 튀어 있었지만 다행히 다친 곳은 없었습니다. 한나의 다른 두 아이들은 그날 밤 친척집에 놀러가 있어 화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한 농장, 3채의 트레일러에서 총 7명의 시신, 손주뻘의 어린아이들을 제외한 로덴 가문의 어른 대부분이 하룻밤 사이에 몰살당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파이크 카운티뿐만 아니라 오하이오주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처럼 많은 일가족이 하룻밤 새에 살해당하는 사건은 유례가 없었습니다. 지역 보안관은 물론 오하이오 수사국과 FBI까지 동원되어 300명이 넘는 수사 인력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사가 한창 진행되던 그날 오후 1시 30분 또 다른 비극의 무전이 울려 퍼졌습니다. 살인사건 발생. 자택에서 40대 남성 케네스로 된 총격으로 사망. 케네스는 크리스토퍼의 친형이었습니다. 농장에서 약 15분 떨어진 캠핑카에서 홀로 살던 그 역시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이는 총격에 희생된 채 발견되었습니다. 8번째 희생자였습니다. 마을은 그야말로 공포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경찰은 주민들에게 외출 자제령을 내렸고 사건 현장으로 이어지는 모든 도로는 봉쇄되었습니다. 거리는 유령 도시처럼 변해버렸고 오직 사이렌을 울리는 경찰차만이 간간히 오갈 뿐이었습니다.
부검 결과 모든 피해자는 잠든 사이 기습을 당해 저항조차 하지 못하고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세 종류의 다른 총기에서 나온 탄환들은 범인이 최소 2명 이상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는 한두 발의 총상으로 사망했지만 유독 세 사람에게는 범인의 잔혹한 분노가 집중되었습니다. 가장 크리스토퍼는 얼굴과 몸에 9발, 그리고 어머니 데이나와 딸 한나는 얼굴에만 5발의 총상을 입었습니다. 이는 마치 처형과도 같은 방식으로 범인들이 이 세 사람에게 깊은 원한을 품고 있었음을 암시했습니다. 경찰의 초기 수사는 뜻밖의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바로 멕시코 마약 카르텔 연루설이었습니다. 파이크 카운티에 고립된 농장들 중 일부가 몰래 마리화나를 재배하는 곳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실제로 로덴 가족의 농장에서도 약 200그루의 마리화나 나무가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처형과도 같은 살해 방식 또한 카르텔의 소행과 유사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설에는 결정적인 허점이 있었습니다. 데이나의 트레일러 앞에는 낯선 사람에게 극도로 포악하게 반응하도록 훈련된 핏불테리어 2마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일 개들은 짖지도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집 주변의 보안 카메라 전선은 모두 끊어져 있었습니다. 이는 범인이 사전에 현장 지리에 매우 밝았다는 뜻입니다. 외부인인 카르텔 조직원이 아니라 이 가족과 잘 아는 면식범의 소행일 가능성. 수사의 방향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로덴 가족의 주변 관계를 샅샅이 파헤쳤고 이웃과 친척들로부터 공통적으로 한 가족의 이름이 언급되었습니다. 바로 와그너 가문이었습니다. 두 가족은 한때 누구보다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한나의 첫 아이 소피아의 아버지가 바로 와그너 가문의 둘째 아들 제이크 와그너였기 때문입니다. 제이크의 아버지 빌리는 로덴 가의 형제들과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절친이었고 제이크의 어머니 안젤라는 한나를 친딸처럼 예뻐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관계는 6년 전 당시 17살이던 제이크와 13살이던 한나가 교제를 시작하면서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나의 아버지 크리스토퍼는 딸의 나이가 너무 어리다며 제이크를 경계했습니다. 결국 한나가 15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제이크의 아이를 임신했고 결혼을 준비하며 와그너 가문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한나가 상상했던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와그너 가족은 외부인은 위험하다. 피는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하는 그들만의 철칙 아래 살아가는 극도로 폐쇄적이고 통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나의 말투와 복장을 바꾸려 했고 은행 계좌와 신분증을 요구했으며 핸드폰에 도청 어플을 깔아 그녀의 모든 것을 감시했습니다. 딸 소피아가 태어나자 와그너 가족의 집착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들은 법적으로 소피아의 양육권을 완전히 소유하기 위해 결혼을 압박했습니다. 남자친구 제이크마저 너의 삶과 아이는 무조건 와그너 집안 안에서만 가능하다며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고 심지어 죽여서 시신을 버리겠다는 협박까지 했습니다. 결국 2015년 한나는 아이를 데리고 끔찍했던 와그너의 집을 몰래 탈출해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로덴 가족은 딸과 손녀를 보호하기 위해 와그너 가문의 접근을 강력하게 막았고 이로 인해 두 집안의 갈등은 극으로 치달았습니다. 기나긴 협상 끝에 격주로 소피아를 돌보기로 합의했지만 얼마 후 한나가 다른 남성과 교제하고 새로운 아이를 임신하자 와그너 가족의 분노는 폭발했습니다. 특히 제이크의 어머니 안젤라는 전연을 도끼로 패서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공공연히 내뱉으며 한나를 향한 증오를 드러냈습니다. 경찰이 와그너 가족을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이미 재산을 정리하고 알래스카로 이주한 뒤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기고 간 흔적은 범행을 증명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사건 발생 2년 반 만에 경찰은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와그너 일가족 6명을 체포했습니다. 주범은 아버지 빌리, 어머니 안젤라, 그리고 두 아들 조지와 제이크였습니다. 결국 사형을 피하기 위해 그들은 모든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그들의 살인 동기는 소름 끼치도록 단순하고 뒤틀려 있었습니다. 바로 양육권 때문이었습니다. 와그너의 핏줄인 소피아를 천박하고 문란한 한나 밑에서 키울 수 없다는 생각, 그리고 한나를 제거하면 자연스럽게 소피아를 데려올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이 끔찍한 계획을 주도한 것은 어머니 안젤라였습니다. 그녀를 중심으로 온 가족은 무려 2년에 걸쳐 살인을 계획했습니다. 로덴 농장을 감시하고 통화를 도청했으며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간격을 두고 총기와 소음기, 방탄조끼까지 구매했습니다. 범행 당일 신을 신발을 월마트에서 구매한 것은 안젤라였습니다. 애초의 목표는 한나 한 사람이었지만 계획은 점점 더 잔혹해졌습니다. 목격자가 될 수 있는 모든 어른을 제거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들은 로덴 가족을 몰살하고 심지어 그날 우연히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사촌 게리와 멀리 떨어져 살던 형 케네스까지 찾아가 살해했습니다. 정의의 심판은 내려졌습니다. 두 아들 조지와 제이크는 각각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8번과 추가 징역 100년 이상을 선고받았습니다. 살인 계획의 설계자였던 어머니 안젤라는 징역 30년, 아버지 빌리 역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예상됩니다. 한 가족의 뒤틀린 집착은 오하이오주 역사상 가장 끔찍한 비극을 낳았습니다. 범인들은 영원히 감옥에서 죗값을 치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참극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이제는 부모를 모두 잃은 5명의 아이들만이 남았습니다. 그 아이들의 몸과 마음에 새겨진 깊은 상처와 앞으로 그들이 짊어지고 가야 할 삶의 무게는 과연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이 질문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무거운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STORY 세상에는 때로 우리의 상식과 이해를 뛰어넘는 비극이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한 가족을 둘러싼 뿌리 깊은 집착이 어떻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참극으로 이어졌는지 그 고통스러운 기록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우리 사회에 깊은 울림을 주기를 바라며 이 비극을 잊지 않기 위한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공유가 더 안전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부디 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야기의 무대는 미국 오하이오주 남부의 파이크 카운티입니다. 인구 약 27,000명, 대부분이 산지로 둘러싸여 있는 이곳은 전형적인 미국의 농촌 지역으로 마치 한국의 오래된 집성촌을 떠올리게 합니다. 주민 대다수는 대대로 농장이나 목재업에 종사하며 살아가고 교통이 불편한 탓에 외부인의 발길은 아주 드뭅니다. 이런 폐쇄적인 환경 속에서 주민들은 자연스레 가족 단위로 강하게 뭉쳐 살아가게 됩니다. 이웃의 모든 일이 내 일처럼 여겨지고 유대감이 강한 만큼 어린 나이에 결혼하는 일도 흔합니다. 강력 범죄율은 낮지만 역설적으로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외부로 드러나기보다 그들만의 규칙과 전통 아래 조용히 묻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보다 가족의 명예와 규율이 우선시되는 곳, 바로 파이크 카운티입니다. 이곳에 로덴이라는 이름의 한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장인 크리스토퍼 로덴은 40살에 자상하고 헌신적인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18살, 이른 나이에 3살 어린 데이나와 결혼했습니다. 당시 데이나의 나이는 불과 15살이었지만 조언이 흔한 이 마을에서 이상한 일은 아니었죠. 부부는 결혼 후 큰아들 프랭키, 둘째 딸 한나,
그리고 막내 아들 크리스를 차례로 낳으며 단란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가장 크리스토퍼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농장을 운영하며 틈틈이 건축일로 돈을 벌었고, 아내 데이나 역시 요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쉼없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2007년 결혼 13년 만에 두 사람은 파경을 맞게 됩니다. 특이한 점은 이혼 후에도 이들은 헤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크리스토퍼와 데이나 그리고 세 아이들은 모두로 된 가문의 넓은 농장 부지 안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이혼 후 농장 안에 이동식 트레일러 주택을 하나 더 지어 한 채에는 아버지 크리스토퍼와 큰아들 프랭키가, 그리고 약 5km 떨어진 다른 한 채에는 어머니 데이나와 두 아이들이 사는 기묘한 동거를 이어갔습니다. 이는 이 지역의 강한 친족 중심 문화를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16년 아이들은 훌쩍 자랐고 가족의 형태도 조금 더 복잡해졌습니다. 20살이 된 큰아들 프랭키는 19살 약혼녀와 함께 아버지의 트레일러 옆에 새로운 트레일러를 마련해 분가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3살과 6달 된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한편 둘째 딸 한나는 더욱 어린 나이인 15살의 동네 친구였던 제이크 와그너와의 사이에서 딸 소피아를 낳았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하지 않은 채 헤어졌고, 이후 한나는 다른 남성과의 관계에서 두 아이를 더 낳았습니다. 당시 19이었던 한나는 갓 태어난 아기를 포함해 세 아이들과 함께 어머니 데이나 남동생 크리스와 같은 트레일러에서 살며 엄마의 도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로덴 농장에는 총 3채의 트레일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 크리스토퍼가 혼자, 바로 옆에는 큰아들 프랭키의 4식구가,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는 어머니 데이나와 딸 한나, 아들 크리스, 그리고 한나의 세 아이들, 즉 외손주들이 함께 모여 살았습니다. 이 넓은 농장지대는 사실상 로덴 가문의 집성촌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평화롭지만 어딘가 복잡한 가족 공동체에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비극이 닥친 것은 2016년 4월 22일 금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사건 전날 밤 데이나는 여동생 바비에게 지친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오늘 야간 근무라 새벽에나 퇴근할 것 같아. 너무 피곤해서 집에 가자마자 쓰러질 것 같은데 내일 아침에 와서 아이들 좀 봐줄 수 있겠니? 온 김에 가축들 먹이도 좀 챙겨주고 바비는 언니의 부탁을 흔쾌히 수락했고 일이 많을 것 같아 오빠 제임스에게도 함께 가자고 부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49분 바비와 제임스 남매는 로덴 농장에 도착했습니다. 가장 먼저 들른 곳은 형부였던 크리스토퍼의 트레일러였습니다. 평소처럼 문을 두드렸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늘 이 시간이면 농장 일을 시작했을 크리스토퍼가 잠들어 있다는 것은 낯선 일이었습니다. 문고리를 돌려보니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선 순간 남매의 코를 찌른 것은 비릿한 냄새였습니다. 사냥을 즐겼던 오빠 제임스는 단번에 그것이 피냄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급히 안방문을 연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피범벅이 된 채 쓰러져 있는 두 구의 시신이었습니다. 크리스토퍼, 그리고 그의 집에 자주 놀러왔던 사촌 게리였습니다. 둘 다 총에 맞아 사망한 상태였고 특히 크리스토퍼는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끔찍한 광경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지만 남매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무사한 걸까? 그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비명을 지르며 옆집 프랭키의 트레일러로 달려갔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프랭키와 그의 약혼녀 역시 침대 위에서 총에 맞아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품에 안겨 잠들어 있던 두 어린아이들은 무사했습니다. 남매는 이제 미친 듯이 데이나의 트레일러로 뛰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마주한 참혹한 현장 앞에서 그들은 결국 무너져 내리며 오열했습니다.